정적 인터뷰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장외 여론전이 한창입니다. 조국혁신당 릴레이 만배를 시작했다고요? 예. 어저께 시작했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삼보일배를 했었는데요. 네.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부터 헌법재판소까지 삼보일배를 했었는데 그걸 좀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헌법재판소 그 주변에 이제 보수 집회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안전상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그 경찰청에서 그런 의견을 전달해 와서 삼보일배 대신에 네. 이제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릴레이 만보라는 것은 하루에 대략 한 3,000배쯤 하면 네. 3일이면 9,000배, 4일이면 12,000배가 되는데 어저께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뭐 3, 4일 하면 10,000배쯤 하지 않을까. 그때쯤이면 선고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면서 릴레이로 이제 10,000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삼보일배, 릴레이 만배 이렇게 절을 하는 방식 이 부분은 어떤 아이디어입니까? 좀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네. 사실 조국혁신당은 이제 지난주부터 광화문에 이제 조국혁신당 천막을 설치를 하고 네. 야오당들과 함께 매일매일 윤석열 즉각 퇴진 또는 즉각 파면을 위한 집회를 매일 하고 있는데요. 그 집회에 나오신 수많은 시민들께서 그분들 만나면 그분들이 집에 있으면 도저히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집회에 참석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비로소 집에 가서 좀 잠 좀 잘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그 굉장히 간절한 마음을 전달해 주시거든요. 그분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정말 하늘에 좀 닿게 하고 네. 또 그분들이 좀 마음을 놓으시더라고요. 그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인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좀 마음을 그래도 잠시라도 편하게 해드리고 또 헌법재판소에도 그분들의 시민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좀 전달해드리는 그 수단으로서 정성을 모아서 절을 드리는 것 이것이 네.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표출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만배가 마무리되는 3, 4일 후는 뭐 탄핵 심판 선고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탄핵 심판 선고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걸로 보세요? 저는 그 결론은 정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제 선고를 2, 3일 전에 그 선고일을 고지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고지가 조만간 있을 걸로 보고 고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전원일치로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그 8인 체제이기 때문에 8인 체제 하에서 6명 이상의 찬성 의견. 네. 근데 나머지 두 분이 또 반대 의견을 얘기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국론 분열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께서 최대한 좀 쟁점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전원일치 과정을 로 지금 가는 과정 아닌가.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또 네.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내용을 보고 조금이라도 이제 시비거리 이런 게 있으면 또 그게 큰 그 극심한 혼란의 원인 단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청구인 특히 피청구인 윤석열 쪽에서 제기한 여러 절차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네. 그 부분을 결정문에
그런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도 좀 완벽한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문을 쓰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에는 문제 없고 다만 네. 절차적 정당성이라든가 아니면 이견을 모으는 이런 그렇죠. 과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군요. 그렇죠. 네,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한 총리 탄핵 이후에 그 임명되었던 헌법재판관들 두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최상목 대행 임명한 그분들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무효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결국 헌법재판소 재판 일정을 계속 늦춰보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냐. 또 그 의결 정족수 문제를 혹시 이제 헌법재판소가 얘기한다면, 네. 그러면 의결 정족수 문제면 더구나 한 총리 탄핵이 이제 각 의결 정족수 문제로 각하됐을 경우에 그 이후에 최상목 대행 임명한 두 분의 헌법재판관 그 문제를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승복하나요? 네,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게 불복 절차가 있질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누구도 승복 안 할 방법이 없는 거고요. 다만 이 본질이 뭐 조갑재 논설위원이신가 그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그 선포를 해가지고 그래서 민주주의도 크게 후퇴하고 경제도 크게 후퇴해서 온 국민이 피해자가 된 상황인데 그건 마치 그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살인 강도를 저지른 그런 범죄자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하면서 그 피해자 가족들에게 승복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승복하겠냐는 질문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에게 해야지, 뭐, 그 피해자인 야당이나 국민들에게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님, 국민의힘이 탄핵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속내는 윤석열 탄핵에 불복하려는 빌드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승복 메시지를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그 보여온 행태를 보면 윤석열의 이제 비상계엄 선포라든지 뭐 내란 행위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동조하고 옹호해 왔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승복을 해야 될 헌재의 탄핵 심판에 승복을 해야 될 대상은 윤석열이거나 국민의힘인데 엉뚱하게 그 자신들은 승복하겠다. 그러니 야당도 승복해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를 보면 그 진정성이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는 어떤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탄핵 기각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지지층에게 전달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여론전에 불과할 뿐 진정성이 전혀 없다. 그것을 이제 지지층 결집, 즉 지지층 결집해가지고 오히려 탄핵에 불복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헌재의 결과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좀 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이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이제 국민 통합이나 정치 경제의 안정 이걸 위해서 전직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온 행태를 보면은 사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지금 내란죄로 일시적으로 석방은 됐지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재판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유리한 뭐
그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 일련의 행동을 하는 것이 모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결국 탄핵 인용될 경우에 계엄이 위헌위법했다, 또 국회의원에 등에 대한 체포명령 이런 것이 사실관계가 확인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건데, 그런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본인의 내란죄 형사재판에 대해서 모두 자백한 것처럼 평가될 수밖에 없는데, 인정할 리가 없을 것 같죠. 없겠죠. 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기각이나 각하됐을 경우에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의 민영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적반하장이죠. 예, 국민의힘 에게 오히려 물어봐야죠. 탄핵이 인용되면 그 당시에 계엄 선포 당일에도 계엄 해제 의결에 고의적으로 불참하고, 이후에 윤석열 계엄 선포 또 내란 행위에 대해서 계속 동조하고 옹호한 국민의힘이 민영사상 책임을 지겠냐, 이로 인한 우리 민주주의 후퇴, 경제 후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겠냐, 또 내란 옹호 정당으로서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정당을 해산할 의사가 있는가, 이걸 국민의힘에 묻고 싶습니다. 네. 이 사안은 좀 조국 혁신당에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민주당이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입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 교섭단체 요건을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자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민주당의 지난 총선 때 김민석 의원이 약속을 공약을 했던 사안이어서 민주당에 약속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이 여러 차례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해서 입법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섭단체 요건이 20석이 된 것은 유신 때 박정희 대통령이 교섭단체 문턱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비민주적 독재적 발상에서 그때 나온 거거든요. 이제 정상화해야죠.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해 볼 때 우리나라처럼 교섭단체 요건이 엄격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양당제의 폐해를 고착화하고 다당제 다원화, 다양성 이런 것이 보장돼야 될 그런 정치 문화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이 뒤늦게라도 발의를 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민주당이 공식적으로는 당론 발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서 네. 그 점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조속히 당론 발의해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왜 지금입니까? 민주당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네, 지금은 이제 범야권이 연합해가지고, 즉 탄핵 찬성하는 세력들이 전부 연합해서 다수파를 만들어가지고 내란 세력과의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크게 승리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정권이 교체된 후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고, 또 대선 자체도 그래야만이 큰 승리가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범야권이 연합하는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고, 또 이른바 원탁회의 때 나오는 여러 야권들의 공통의 의제 중에 정치개혁과제가 항상 포함되게 되어 있는데, 정치개혁과제 중 사실 대표적인 것이 결선투표제하고 교섭단체 요건 완화이거든요. 이게 정치의 다양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선투표제와 교섭단체 완화라는 정치개혁과제를 민주당이 우리도 개혁 의지가 있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조기 대선 국면을 가정해서 조국 혁신당이 범야권 통합 경선론,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했었는데 완전 국민 경선 왜 필요합니까?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선에서 보다 확실하고 또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완전 국민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가 필요하고, 특히 이제 야권에서 현재는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이른바 비토층 때문에 지지율 확장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범야권이 이제 오픈 프라이머를 통해서 그 어떤 역동적인 그런 경선 과정, 역동적인 후보 선출 과정을 거친다면 그 상당 부분 지지층 확장,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집권 후에도 그 이른바 연합 정치를 통해서 이제 강력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오픈 프라이머리가 그걸 위한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뚜렷한 그 주자가 없다 보니까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 오히려 굉장히 역동적일 수 있거든요. 네. 또 뭐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역동적인 과정이 예상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 쪽이 이제 좀 높은 지지율로 1위를 달리다 보니까 이게 후보 선출 과정이 아무 감흥이 없을 수 있거든요. 사실상 뭐 추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비춰질 경우에 이 득표 전략에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당내 경선이 아니라 오픈 국민들에게 그 투표권을 주는 네. 그런 완전 국민 경선 방식이 흥행에도 도움이 되고 거기서 뽑힌 야권 후보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후보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필요성에서 제기한 것이죠.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민주당이 손해볼 게 전혀 없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손해볼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오픈 프라이머리를 민주당이 끝내 안 받으면 뭐 어쩔 수 없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현재 그 이른바 민주당 내의 이재명 대표 제외한 다른 분들, 다른 주자들, 신삼김이라고 불리는 이런 분들이 다 이에 대해서 환영 의사를 밝혔고 또 다른 야당도 공식적으로 환영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분들끼리 찬성한 분들끼리 일단 오픈 프라이머리를 어떤 그 하겠다는 합의에 대한 공동 선언을 하고 이재명 대표를 설득 또 민주당을 설득을 하면 그러면은 저는 뭐 민주당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민주당의 손해를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상김이라고 언급하신 부분은 비명계에 말씀하시는 거죠? 뭐 비명계인지는 뭐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신삼김이라고 그 세 분의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이분들을 언론에서 신삼김이라고 표현하고 이분들이 다들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서상범 변호사가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 이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이제 부적절하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저는 뭐 그 이유를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게 탄핵 심판 지금 변론이 완전히 종결이 됐고 그 저쪽 그 피청구 쪽에서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해서 변론이 완전 종결될 상황이어서 선고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즉 대리인단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끝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후보 등록 마감일은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선고가 안 됐으니까 출마하면 안 된다? 그 무슨 합리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납득할 수가 없고 서상범 변호사는 지금까지 공적인 가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온 삶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외무고시 합격해서 그래서 그 외무공무원으로서 이제 그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에 다시 도전해 사법시험 합격하고 첫 직장이 약자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면서 민노총에 가서 민노총 법률원에 가서 거기서 5년 동안이나 일을 했고 그 뒤에도 서울시청 법무담당관이라든지 뭐 이런 그 이른바 변호사로서 돈 버는 일에 조금도 관심이 없이 공적인 가치를 헌신적으로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행정 경험도 쌓고 법률 전문가이기도 하고 한 그 또 구로구에 오래 산 구로 사정에 밝은 그런 적합한 인물인데 이분이 탄핵 선고가 늦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출마를 하면 안 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조국혁신당은 그러한 뭐 굉장히
그 좋은 인재, 우수한 사람을 발굴을 해서 이제 국민들께 선보이고 선택해달라고 부탁드리는 입장인데,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은 좀 인지도가 낮아가지고 그런 좀 그 점을 몹시 아쉽게 생각했었는데,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서상범 후보의 출마의 적절성, 말도 안 되는, 합리성이 전혀 없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주니까 오히려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지도도 말씀하셨는데 이 곱지 않은 시선의 배경에는 이 국회 대리인단 활동을 그 정치 활동의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시선도 좀 있습니다. 이분은 정치의 뜻이, 선거의 뜻이 전혀 없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뭐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당에서 사실 구로구청장 후보를 적절한 분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후보 등록은 임박해 있는데, 그런데 그 서상범 변호사가 구로구에 산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듣고, 당의 이 선거 실무를 책임지는 어떤 분께서 네. 그러면 이분이 한번 출마 어떨까? 근데 출마하려고 할까 해서 한번 말을 건네봤는데, 이분이 생각이 없다고 하셨다가, 그러다가 근데 조국혁신당 당에서 명령을 한다면 내 선거에서 지든 득표율이 낮게 나오든 그에 구애받지 않고 조국혁신당의 가치와 철학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시키면 뭐든지 하겠다, 이렇게 자기의 개인의 이익보다는 완전히 공적인 가치 우선해서 살아오는 뿐입니다. 그거는 잘 모르고 하는 소리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